지금까지 한국 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변치 않은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예를 주신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신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대학교 은사님이시기도 했던 월송 유기천 교수님의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법언을 몸소 실천하신 가르친 대로 한국 법학 발전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각오를 세워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월성 선생님이 꿈꾸셨던 형법학의 근본 전제인 자유사회, 프리 소사이어티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습니다. 이 자유사회는 크게 우리 헌법상 최고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할 것이고 법의 지배, rule of law, 즉 법치주의에 의해 실현되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이루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한다고 해왔습니다만 마땅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유기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사회의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무너지고 있는 이 바닥에 있어서 이 위기감에서 먼저 대한민국 법치의 위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사에 이어 2017년 7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7년 9월 제72차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라고 말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단절하겠다는 운동을 계속하여 대통령으로서 헌법 66조 2항의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2018년 9월 19일 북한의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스스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칭함으로써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및 평화통일 정책에 반한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개헌 시도가 불발되자 2018년 7월 27일 초등 사회과,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2015년도 교육과정 내용에 있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고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교육 내용을 배제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9년 3월에 간행된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과 국정교과서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이 48년 12월 12일 파리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전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즉 헌병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즉 한변은 2018년 11월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치주의를 가능케 하는 핵심은 바로 사법권의 독립이지만 오늘날 한국의 사법권 독립은 본질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법부 재판에 대한 압박은 우선 정부 여당 측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대법원장을 앞에 두어
사법농단 의혹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훈시를 하였습니다. 또 2020년 8월에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및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과 담당 판사에 대해 도를 넘는 비난을 하였습니다.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후 현재는 포털업체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카카오 포털 운영자를 호출하는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의 압력이 거세다 하여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재판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0년, 17년 9월 사법 역사상 전례 없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소규모 법원장에서 전격 발탁되자마자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속칭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서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당시 정권과 언론이 단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하여 재판 거래라는 선동적인 이름을 붙여 의혹을 부풀리자 대법관 전원과 고법부장 이상 중진 법관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혹에 스스로 편승하여 검찰의 수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2018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19년 2월까지 무려 8개월간이나 지속된 100여 명의 전 대법원장, 대법관, 전 현직 법관들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 전무후무한 사법부 치욕과 능멸을 당하였고 직권남용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이 기소되어 사법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김 대법원장은 법원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으로부터 사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훈시를 받게 되자 그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하여 공개적으로 복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처신이 사법부 파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한 한변과 재야 법조인 200명은 2018년 12월 12일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파괴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법원 판결에 대한 외부의 압력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로 2019년 1월 말 경상남도지사 김경수에 대한 1심 판결로 사법부가 집권당으로부터 명시적이고 노골적인 압박을 받을 때나 2020년 8월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의 앞서 말씀드린 법원과 판사에 대한 비난에도 침묵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처신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능히 짐작케 합니다. 지난 9월 3일 전교조가 노동조합법 조항을 정면으로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은 그 산물을 알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 독립의 최후 보루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 개개인인데 우려스러운 일은 김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특정 이념에 경도된 법관들이 다수 모인 연구회가 있고 그 연구회 회원들의 이념 성향이 현 정권과 같은 방향이어서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집권 세력이 오히려 가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특정 성향의 법관으로 다수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있어 국회의 청문 절차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된 재판관이 4명이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초유의 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절차는 헌법상 대통령, 국회, 대법원의 합동행위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은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헌법상 최소한의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찰권 침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한국 부패 사례로까지 등장한 조국을 이른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하여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할 수 없이 조국이 물러났으나 이어서 등장한 추미애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1월 8일, 23일, 8월 7일, 27일 등 4차례나 정권 편향 일변도의 권력 줄세우기 검찰 인사를 반복하여 이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8월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신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을 승진 또는 좌천시켰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대통령도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민주주의 근본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중대 범죄임에도 그 수사 및 공소 유지팀을 공중분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찰 인사는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 방해이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 행위로서 공익을 현재해하는 것이므로 한변은 지난 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2조에 따라 법정 요건인 300명 이상의 청구인들을 모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은 2019년 12월 30일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안을 2010년 1월 13일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채 뒤흔드는 입법입니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 유린 사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사, 검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큰 괴물 같은 법률이므로 역시 한변은 지난 5월 11일 야당 국회의원의 대리인으로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정부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여 인권 유린도 범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남북 분단 이후 지금까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2014년부터 UN COI 즉 Commission of Inquiry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UN 총회, 인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반인도 범죄 즉 Crimes Against Humanity 책임 규명을 위하여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5군데의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8만 내지 13만 명의 정치범들이 짐승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2차 대전 무렵의 아우슈비츠나 소련의 굴라그보다도 몇 배 더 참혹한 현상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우드워드 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에서도 나타났다시피 2013년 12월 김정은이가 자기 공업을 마치 중세 봉건 시대와 똑같이 목을 효수해서 그 목을 전시했다는 그런 끔찍한 보도까지 우리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미션 오브 인콰이리 즉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서두에서 현재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은
현대 사회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을 게을리하다가 간신히 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여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236명의 국회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시키고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조차 정부,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적인 의면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면으로 공석으로 남아있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아직 4년이 넘도록 보고서 한 장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기록보존서는 마땅히 수사 전문가인 검사가 관여해야 되는데 검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법 7조에 하면 남북인권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 대통령은 그동안에 여러 번, 4번 이상 김정은과 만났으면서도 인권대화가 일면에서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선원 2명을 닷새 만인 11월 7일 비밀리에 재갈까지 준비해서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강제 묵송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가서야 비로소 안대가 풀려 북한행을 깨달은 북한 선원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정부 측은 탈북 선원 2명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고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남한 사회의 안전을 위해 추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이탈 주민을 적법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고문 처형의 위험이 높은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헌법과 법률 및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한전은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사유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최저임금 폭증, 주 52시간 강제, 반기업적 노동 편향의 경제정책, 법치 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탈원전 정책 등 망국적인 정부의 정책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세계인권선언도 밝히는 바와 같이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국민 저항권 행사밖에 없으므로 그 전에 우리 법률가는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릇 법률가에게는 첫째로 훌륭한 자질을 바탕으로 하는 인격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법률적인 능력이 요청되며, 셋째로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인격과 능력은 고르게 갖추기 쉬워도 용기를 지니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대 아마르티아 센 교수 말처럼 완전한 정의를 찾기보다는 현실에 있는 명백한 불의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저도 한 개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적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법률문화 향상에 몸바치시는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수상소감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